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퀵뉴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환의 퀵뉴스 한 주 동안 꼭 네. 알아둬야 될 핫한 네. 뉴스 짧게 정리해 네. 주시는 거죠. 네. 오늘도 정치 뉴스 시작해볼까요? 부터 네. 시작해서 경제 뉴스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시간이 닿는 대로 최대한 한번 정리해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뭘 좀 말씀드릴까요? 익심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아이고 이거 한겨레는 묵살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묵살이 이 묵살했다. 아, 묵살보다는 좀- 익십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 같긴 합니다. 너무 이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다들 괴로우실 텐데 이걸 피하고 싶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익십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익십 논란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떨어진다, 또는 익십 논란이 있는데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남은 3년이 달려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찐윤 이철규 의원에게 이걸 먼저 흘렸고, 이철규 의원이 다시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에게 흘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거의 최대 쟁점이 돼 있는데, 왈가왈부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문자 왔는데 김건희 무슨 여사가 내용이고. 디올백 논란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1월달 네, 1월에. 총선 한 석 달 네네. 전이죠. 네. 6개월 만에 그걸 지금 터뜨린 거죠.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사과하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예, 답을 네. 안 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답을 안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너 때문에 사과를 못해서 지금 우리가 총선에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하면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명을 한 건 이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왜 말을 바꾸느냐. 애초에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앞뒤를 잘라붙이고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한동훈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것처럼, 한동훈이 익십을 해서 못했다는 것처럼 와전돼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논란을 보니까요. 이게 네.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네. 이렇게 논의가 맞습니다. 나온 네. 거잖아요. 이게 네. 가장 큰 지금 논쟁거리인 거죠. 네네. 지금-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까지 갈 텐데요. 당대표 선거가 이 당원 투표가 80이고 여론조사 20%인데 이게 사실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당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한다면 한동훈에게 돌아설 것이고, 이건 한동훈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자를 네. 묵살하지 않고 익십하지 않고 그냥 아. 받아들였다면 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달라졌거나 그랬을 텐데 그걸 안 애초에- 해서 잘못했다 뭐 애초에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할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또 쟁점인데,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 이겼을 것인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시 국민의힘 악재가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었고요. 또 런종섭,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가 또 다시 돌아온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파 875원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다 빼고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면 사과가 오히려 더 물의를 불러일으킨 적이 많아서 결국 사과를 했더라도 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꺼낸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우중이 깔려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화가 나서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흘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대표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쪽에서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파 논쟁이 그립습니다. 그게 훨씬 수준 높은 논쟁인 것 같아요. 높은 그나마 논쟁이죠. 물가 경제 정책 뭐 이런 논쟁인데 네네. 그거는 대파 논쟁은 사실 정부가 정책 지원금을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맞느냐, 그렇죠. 아니면 왜 이걸 또 하필 그렇게 쇼 이벤트로 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그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이심 논란은 참 말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지금 술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넘어가서 네. 오래 얘기하고 싶지 빨리 않아요. 넘어가시죠. 네네, 빨리 넘어가서 이번 주에 정치권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빨리 살펴볼까요? 네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입니다.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단독 후보로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갑자기 김두관 전 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인데 들러리를 서겠나? 들러리가 아니라 나도 당대표를 노릴 거다.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벌써 난립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이미 어렵고 최고위원 후보는 7명이 난립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것도 흥행이 잘 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검찰이 또 이재명 그 당대표 부부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검사 넷을 탄핵 결의안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뒤에 이걸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한 거라서 다분히 좀 감정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그 양상입니다. 굳이 오해를 피하지 않고 니네가 우리를 지금 탄핵을 했으니 우리도 한번 망신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 혐의인데 법인카드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이것도 결국 털다 보니 나오는 일부 사례라서 결국 이게 이제 굉장히 신경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정이 없던 걸 땡겨서 소환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그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뭐 몇십만 원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전공의가 사직한 후에 1년 뒤에 복귀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하기로 오늘 조금 이따 발표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을 제발 복귀해달라고 정부가 이제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든 그만두든 결정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복귀율은 9%까지 안 되고요. 사직한 그 전공의들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이렇게 오래 끌고 오는 동안 전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더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내년에 만약에 1년 이상 지나면 지금 정원이 늘어서 어떻게 이걸 다 수용하느냐라는 게 쟁점인데 이대로 가면 그 내년에는 뭐 정원의 2배 이상이 한 학년이 그대로 끌어서 두 배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의사들을 전공의들은 정원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복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대학 입시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권에 정말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또 제발 돌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네. 오늘 발표를 일단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게 임성근 당시 이제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이걸 두고 이제 민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성급하게 적용한 거 아니냐 그 수사단장이 박정문 단장이 성급하게 적용한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이것도 짜맞춘 수사 결과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이제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검 명분에는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왜 무슨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누가 해명을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는 주장이 나오죠. 그렇군요. 국내 정치 그런 일들이 있고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는 없는데 경제 얘기는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경제도 사실 정치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무슨 많았습니다. 얘기죠? 그게 제목이 많이 나오던데. 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세금은 깎고 싶고 또 돈은 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뭐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원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돈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1,000조가 넘고요. 외평채까지 합하면 1,000조가 훨씬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2조 원을 빌렸었고요. 72조 원을 일부 갚았습니다. 계속 빌렸다 갚았다가 하는데 그 과정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돈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용어, 언론의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제 계속 빌렸다가 또 다시 갚았다가 하는데 그 과정 이자가 계속 나가죠. 사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그 필요하면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이건 이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빌렸다 갚았다 하면서 이자를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이자가 올해만 25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안 내도 되는 돈을 이자 비용을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세금이 많이 줄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연간 예산에 이미 65%를 썼어요. 선거 앞두고. 네네. 근데 5월까지 거친 세금이 목표의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그렇죠. 25조 원 풀겠다고 뭐 얘기했는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제 돈을 쓰고 싶은데 감세는 해야 되고 R&D 예산도 복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와, 이 정말 다들 답답해하는 게 이렇게 원칙이 없을 수가. 그리고 감세를 하겠다면 사실 뭐 아예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이렇게 재조정한다든가 그런 게 병행돼야 될 텐데 돈은 쓰는 거 다 쓰면서도 감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빚이 늘어난 상황을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건전 재정을 하지 못했다고 또 비판을 했단 말이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쓰는 거를 줄이고 걷는 거를 늘려야 건전 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빚이 줄잖아요. 보수 정권이 사실 이제 작은 정부로 간다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토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이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근데 그래놓고 이제 빚이 늘었으니 줄이겠습니다 하고는 막 모든 예산을 다 줄일 수도 있어요. 네네. 좀 두렵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뭐 중앙정부 기준으로 한 650조 원 되는 거죠. 네네네. 650조 원 예산인데 제가 기사 보다가 6천억 달러짜리 질문 뭐 이런 얘기를 네네. 들었어요. 6천억 달러면은 그게 벌써 700조 원, 800조 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1년 예산보다 더 큰데. 이거 정말 얘기예요? 그 흥미로운 그 세콰이어 캐피털이라고 네네. 100조 원 정도 이제 그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엊그저께 낸 AI 얘기네요. 예, 엊그저께 낸 보고서인데요. AI 거품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이 AI 조금 이따 김덕진 소장 나오시겠지만 네네. AI 시장이 엄청난 가능성과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사실 답이 안 나온다. 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천정부지 치솟고 있지만 이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좀 약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분석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이 GPU 그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비용이 올해 1,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나죠. 1,500억 달러. 지금 쿠팡에 가서 GPU 검색을 해보면 3천만 원짜리를 쿠팡에서 팔아요. 팔아요? 네, 파는데 엔비디아 이제, 칩 같은 거. 네, 무료 배송이고. 무료 배송. 이렇게 그 3천만 원짜리를 팔고 좀 더 나쁜 사양은 4,500만 원짜리도 팔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게 또 풍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GPU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그걸 또 못 사서 날린 상황이고 거기다 또 다들 계속 얘기하지만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 비용이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죠. 그래서 GPU가 1,500달러 그리고 전기요금 데이터 비용이 또 1,500달러, 3,000억 정도 지금 올해 AI 시장이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비용이. 네. 근데 이게 또 이익률이 한 50% 정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6천억 달러를 벌어야지 겨우 이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이긴 한데 그럼 이익률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6천억 달러. GPU 1,500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1,500이고 다시 이제 또 서비스 비용이다 다른 비용들 하면은 6천억 달러 정도는 들 거다. 6천억 달러를 이상을 벌어야지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네, 그런데 투자로 들어간 게 한 3천억 된다. 네, 나머지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다른 비용이 3천억 정도 더 들고 6천억 달러가 되면 똔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픈 AI 매출이 올해 34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이 시장 6천억인데 오픈 AI도 뭐 성장한다고 하지만 34억 달러밖에 안 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등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각각 100억 달러 정도 되면 다 해서 234억 달러고 나머지 짜잘하는데 다 합쳐도 이게 1,000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올해 AI 시장 투자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AI가 큰다고 하지만 스포티파이 음악 듣는 서비스죠. 넷플릭스 영화 보고 뭐 이런 시장처럼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것인가. 보면 넷플릭스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요즘은. 근데 저도 이제 열심히 GPT랑 뭐 클로드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돈을 내고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AI를 유료로 쓰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그 무료로 지금 다들 테스트만 해보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그렇게 엄청난 그 대중적인 서비스로 갈 것인가 하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던데 일단 철도를 깔면 기차가 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쪽 업계 사람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거 엄청 한국식 스타일인데요. 네, 한국에 철도 우리나라는 일단 도로를 깔고 철도를 네네. 깔면 그다음에 사람들 네. 다녀서 네.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이게 AI 시장은 그렇지 않다. 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철도를 깔면 성장 뭐 이렇게 뭐가 그 나중에 차가 다니더라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가능했지만 이제 이번엔 좀 이거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그 데이비드 칸이라는 분이 작년 9월에 비슷한 전망을 했어요. 그때는 똑같은 리포트가 2천억 달러짜리 질문이었습니다. 왜 3배로 2천억 달러짜리 질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사이, 1년 8개월 사이에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뭐 몇 번 다루셨겠지만 엔비디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GPU 사느라고 돈을 다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저도 이제 3천만 원짜리 거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좀 못 샀거든요. 네. 쿠팡에서요? 네. 무료 배송으로? GPU가 너무 비싸요.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작년 9월에는 마이너스가 1,250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지금은 5천억 달러짜리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질문을 바뀐 거죠. 도대체 완전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금 이제 그 손실을 과연 이게 철도를 깔아서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철도는 독점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철도 깔아두면 어떻게든 여기 뭐 돈을 내고 사람들이 기차를 탈 거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선은 하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고정비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마진은 적고 이 철도를 깔아도 여기에 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철도가 너무 많이 깔리고 있다는 거죠. 오픈AI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그 제미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부산 가는 철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로가 잘 될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 또 놀라운 게 GPU가 지금 이제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몇 달 뒤에 똑같이 가격은 3천만 원인데 성능은 2배, 3배 되는 게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이 엄청 빨리 그러면 발전하니까. 우리 늘 그러죠. PC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어차피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건데 미뤘다가 사면 더 성능 좋은 걸 살 수 있겠지만 그 사이 또 안 사면 손해니까요. 그 딜레마가 지금 GPU에도 적용이 되는데 몇 달 뒤에 더 좋은 GPU가 나올 거니까 좀 참아보자 하면 그 사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만 지금 3천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게 계속 지금 사놓으면 석 달 뒤에 더 비싼 걸 또 다시 이걸 버리고 또 사야 되는. 그래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가려면 계속 이제 돈을 캐펙스라고 하죠. 캐펙스 경쟁인데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하자니 뭐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 모든 지금 AI 업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투자 비용을 건질 수 있겠는가? 이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리고 비용을 못 건지겠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컴퓨터 CPU 뭐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다 계속 PC방 네. 사장님들 계속 바꿔야만 손님이 그렇죠. 찾아오는 것처럼. 이건 PC방의 차원이 아니라 뭐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높은 사양을 원하고 있고 요즘 여기 끝내주는 경제에서 많이 다뤘지만 요즘 이제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동영상도 만들어주는데 네네네. 그게 대충 가능한 게 아니라 다 GPU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GPU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비싼 GPU를 집어넣는 업체가 훨씬 더 그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 결국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 일부만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는 게 초기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그 환상과 꿈을 준 다음에 우리 AI 세상 될 거야, 뭐 구글 세상 될 거야 해가지고 돈 많이 끌어와서 무료로 막 배포한 다음에 나중에 이 투자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유료화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뭐 이런 사업 모델인데요. 그랬는데 여기는 차원이 안 다른 거죠. 여기는 너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너무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그 성과에 가려면 그러니까 장비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네. 가다가 선로를 깔다가 부산도 가기 전에 천안쯤 가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 부산까지 선로를 깔아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선로가 깔리지 않으면 선로 깔다가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콰이어 캐피탈을 보고 사는 네. 거죠. 근데 잘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쭉쭉 한 단계 넘어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부자들 걱정할 건 없고 구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걱정할 일도 아니고 엔비디아에는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지금 이제 한국의 IT 기업들, 한국의 AI 시장이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여튼 네. 그거는
AI 네.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놓고. 그다음에 리더가 안 되면 엘더 이런 얘기가 있네. 엘더가 뭐예요? 엘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노친네들 그런 의미일 텐데요.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리더와 엘더. 옛날에는 이제 그 간부가 됐는데 네. 승진하지 못하고 이제 나이만 먹고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엘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이제 승진이 안 되면 알아서 나가는 게 이제 대기업 문화였는데 지금 이제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인데 회사가 전쟁터, 밖은 지옥이다 이 말이 미생에 나오는 그렇죠. 이 맞아요. 중요한 대사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고요. 중요한 또 통계 중 하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 평균 근속 연수가 98개월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최장이라고 합니다. 98개월. 네. 그러면은 9년? 네네. 9년. 네. 그래 9년이 안 되죠. 안 되는 8년 좀 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 약간 삐딱하게 이제 삐딱하게 쓰긴 썼지만 사실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정규직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 안정되고 그 외부의 비정규직들이 이제 열악해진다는 이야기도 될 거고요. 조선일보 한 기사 회사 다니는 기관이죠. 한 회사 분석 기관이죠. 그 조선일보 기사 제가 삐딱하다고 했던 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을 과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규직을 고용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한 번 고용하면 이 사람들 비정규직 대비 연봉이 2배 이상 나고 쉽게 해고도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이제 유인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격차를 줄이려면 사실 이제 연공서열로 계속해서 임금 올라가면 이제 50대 이상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 이 고용 노동자도 해고될 위험이 좀 줄어들고 회사도 좀 이렇게 이 나이 든 사람들 숙련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려는 그런 이제 유인이 생기게 된다라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해결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 한국의 또 이제 대공장 노조들의 또 강성 노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진보 진영과 노동조합과 노동계와 좀 기업들이 좀 대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그러네요. 그 정책적으로는 네.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겠네요. 네. 그 청년하고 또 작년 세대하고의 갈등 문제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차 베이비 부머가 63년생까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2015년까지만 해도 이게 88개월이었는데 한 이제 그 10년 사이에 한 이제 10개월 정도 더 늘어나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상황이고 다른 데는 다 불안정해진다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 고령화 때문에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령 노동자들을 이제 채용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공서열 임금제 만약에 50세인 노동자가 60세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해고해야 되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을 자르면 뭐 이 청년을 2명 더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세대 간 갈등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뭐 세대 간 균형을 위해서라도 임금 상승폭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또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임금 피크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가요? 임금 피크제가 그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임금 피크제는 또 보면 이제 그 뭘까요? 그 약간 불이익을 좀 강요하는 나가기 싫으면 임금 깎는 걸 감수해라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55세 이상 노동자들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를 좀 다르게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55세에서 60세까지 임금을 깎여가지고 뭐 자르지 않을 테니까 깎인 상태로 감수해라라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정년 연장과 그다음에 좀 지속 가능 일자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노동과 급여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정말 숙련 노동자라면 임금을 계속 줘주고라도 그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숙련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는 잘 모르겠어요. 더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일 잘하는 기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단순 그 예를 들면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라면 물론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40세에서 50세까지 숙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폭 정도로 임금을 제한했을 경우
이 사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플 앱스토어 규제 관련된 얘기가 있던데 그 네. 애플이 항복 선언이다 뭐 기사는 이렇게 나오기도 네, 네. 했고 그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DMA라고 하죠.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유럽은 지금 강하게 그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테크노 봉건주의란 말도 하는데 이게 유럽 그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뭐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걸 이제 독과점 규제를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벌금 엄청나게 물리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횡포를 저지르면서 유럽에서는 되게 이제 저자세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 우리 앱스토어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독과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하니까 앱스토어를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찔끔 개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신용만 냈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침내 못 견디고 지금 이제 에픽 게임즈의 이제 그 에픽 스토어라고 이제 앱스토어가 아닌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이제 그 게임 아이템을 작업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에픽 게임즈면 언리얼 엔진 만드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게임 회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앱스토어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천하의 그 애플도 손을 들었다. 납작업들은 손을 들었다. 그런 얘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기사를 그런 봤었어요. 그런 뭐 이렇게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독점 규제에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하다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고요. 한국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 좀 밀고 나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이 그런 이제 그 뭐 이 구매력 파워가 높지 않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마도 국회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정서가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자체 뭐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인앱 결제가 수수료 받으니까 앱스토어 자체를 여러 군데에서 내게 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수수료 덜 내고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때는 또 국내 언론들이 비판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글로벌 취지에 어긋난다. 취지에 어긋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다 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선도적으로 어떤 시장 룰을 만들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하다가 말았고 지금 그게 유럽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보면은 챗 GPT는 못 만들어도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빅테크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외 소식 핫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고 프랑스도 또 좌파가 이겼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 그렇죠. 상식을 뒤엎었어요. 한때 또 이렇게 우파가 또 휩쓰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유럽 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극우 정당들이 또 득세를 했죠. 근데 영국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만든 이민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했고 꽤 큰 이제 호응을 얻었죠. 영국의 또 심지어 부총리가 800년 만에 여성 부총리가 등장했다. 800년 만에요. 거의 처음인 거죠. 이분은 또 되게 독특한 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옥스브리지를 졸업하지 않았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졸업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머니는 문맹이시고 이분은 또 16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를 또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37살에 할머니가 된 독특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어떤 이제 그 서민을 대변하고 소신 있는 당당한 태도로 노동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각했고 이분이 이제 이 섀도우 캐비넷에서 이제 부총리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키어 스타머라고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해서 영국 정부가 좀 많이 그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된 거죠? 프랑스는 이 극우 그러니까 국민연합이 이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죠. 마크롱이 콜해가지고 시작한 총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마크롱의 승부수였죠. 대통령이 이 유럽연합 선거에서 이제 그 국민연합 이기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마크롱이 다수당이 아니었거든요. 과반 정당이 아니어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이걸 해산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승부수를 걸었는데 구구연합이 1등을 해버렸어요. 1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 결선 투표가 있죠. 다 선거구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구구연합이 1등을 할 것 같으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파 연합하고 이제 마크롱 정당이 많이 좀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2차에서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민중전선 좌파 연합이 1위를 했고요. 신민중전선. 예. 이름부터가 그리고 좌파네. 예, 르네상스 마크롱의 정당이 이제 2위를 해서 그 마크롱이 정도고. 예, 그죠? 구구 연합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을 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위 구구 좌파 연합하고 이 마크롱 정당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총리 연합하는 이제 그 그렇겠네요. 정부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극우로 정리되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기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영국에서 노동당, 프랑스에서 그렇습니다. 좌파면 옛날에 공산당하고 사회당이잖아요. 네네.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 정당들이. 지금 프랑스는 지금 기사회생에서. 좌파 연합이 1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크롱은 아마 아직 기억하시면 작년에 이제 그 연금 개혁을 또 세게 했죠. 네. 세게 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사실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였는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어느 정도 반전을 해서 이 마크롱이 1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구연합을 꺾은 것만 해도 그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프랑스 좌파를 무너뜨리면서 집권을 한 셈이잖아요. 네. 사회당을 무너뜨렸으니까. 네, 지금은 다시 근데 이제 좌파의 손을 잡아야 되는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살펴볼 뉴스 있으면 조금 전해주시고 정리를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쿠팡이 회비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네. 지금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 이걸 심각합니다. 이거. 꽤 많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다들 약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일단 뭐 5,000원 정도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올리면 생돈이 나가는 거고 사실 이게 고스란히 쿠팡이 이익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탈 쿠팡을 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이 하나의 포인트는 있어요. 그 아내하고 남편이 둘 다 쓰고 있으면 이걸 사실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내 쇼핑 목록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어서 이제 둘이 따로따로 가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가격이 월 네, 5,000원. 근데 그걸 노출하지 않으면서 이 가족끼리 그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긴 한데 이 7천 지금 거의 8,000원이잖아요. 8,000원 아끼기 위해서 아마 계정을 통합하는 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G, 쓱닷컴과 컬리도 지금 탈쿠팡 시장을 노리고 있어서 계속 할인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이탈할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쿠팡이 어느 습관이 돼 있기도 하고 쿠팡 불매 운동이 있을 때도 사실 거의 타격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 인상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약오르긴 하지만 고스란히 쿠팡의 이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죠. 네. 네. 플랫폼 독점 문제하고 엮어서 나중에 네.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네. 뭐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렇죠. 바뀌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요. 무려 100명에 가까운 그 해외파 감독들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 한국인 감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청역 앞에 그 참사 바로 아, 앞인데 바로 앞인데요. 저 맨날 지나다니는 교통사고. 길이고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는데요. 결론이 좀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결국 운전 미숙으로 정리된 분위기고요. 이게 참 논란이 많았지만 급발진은 사실 793건 가운데 한 건도 인정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급발진을 경험해봤다는 사람 얘기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신발을 벗어놓거나 슬리퍼를 했을 때 이제 그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이 뭐 이렇게 그 뒤로 젖혀져 있다거나 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에서만 급발진이 논란이 있고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한국에서만 뭐 잘못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운전 미숙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고요. 실제로도 최근 통계를 보면 40대 운전자와 비교해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3배 이상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68세 굉장히 그 운전은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누구나 사실 그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그런 그 사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이 하나의 해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동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또 목요일에 뵙죠. 슬로우 뉴스로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 이정환의 킹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덕진 소장하고요. 여러분들 챗봇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이 챗봇 이야기 한번 그게 우리 사회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 나눌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